안녕하세요. 참, 살다 보니 저에게 별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평범하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딱히 힘든 것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랑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4년간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요. 제가 시댁과 사이는 안 좋았지만 유일하게 신우랑은 사이가 엄청 좋았어요. 보통 신우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희 둘이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였습니다. 저랑 신우 둘 다 나이가 비슷했지만 아이는 없었거든요. 둘 다 아기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게 큰 스트레스였고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제가 시험관 시도를 시작했고, 뒤이어서 신우도 시험관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형님,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 갖는 게 힘들까요? 계속 임신에 실패하니까 내가 여자로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옳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다 때가 있는 거야. 나도 아이 좋아하고 유치원 하려고 과도 그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 불임이잖아.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같이 힘내보자.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배란 주사를 맞고 와서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남편보다 신우를 붙잡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신우도 마찬가지였죠. 임신 관련해서 마음이 지칠 때면 늘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중에 신우가 먼저 임신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형님, 너무 축하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다니 세상에 정말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옳게 미안해서 어떻게 해.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 정말 미안해. 나 혼자만 좋은 일 생긴 것 같아서 맘 놓고 좋아할 수도 없네. 에이, 형님. 저도 임신할 수 있겠죠. 형님 기운 받아서 꼭 올해는 임신했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형님의 딸은 집안에서 복덩이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로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마무시하고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따금씩 남편이 남들이 쉽게 쉽게 하는 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이런 말을 할 때면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1년, 2년, 형님의 임신 이후로 나도 어렵지 않게 금방 임신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시험관으로 쓴 돈은 수천만 원에 가까울 지경이었지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아이 없이 사는 거 어때?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만큼이나 시도했으니까 포기하지 말자. 나도 지치긴 하는데 아직 포기는 이른 것 같아. 아무래도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신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고 밥도 못 넘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지게 된 아이였기 때문에 신우는 너무 놀라서 대학병원도 가보고
정밀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죠. 따님께서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의료진 판단으로는 소아암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다른 정밀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그 말을 들은 저와 신우는 병원 복도에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대성통곡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숨 넘어갈 듯이 울음을 쏟아내었고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거의 초상집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신우 딸 살리기에 돌입했어요. 아이가 없었던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고요. 항암 치료가 어른도 견디기 힘든데 아이들은 더더욱 견디기 힘든 거였죠. 주사 한 번 맞으면 그날은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또 밥을 못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큰 문제였죠. 아이 밥 한 번 먹인다고 온 난리를 치고 심지어 저는 웃음치료사 자격증과 마술도 배웠어요. 아이들을 웃기기 위해서요. 맹구 웃음 짓는다고 이빨에 김가루도 붙여보고 풍선을 불어서 항암 치료 받는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지요. 3년간의 지극정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우의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딸이 떠난 것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신우는 거의 1년 동안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고요. 형님,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살 수 있죠. 이러다가 다 죽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올케,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렸어. 나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웃음 지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밥을 먹어봐요. 저도 정말 매일 울면서 형님과 거의 동고동락했던 것 같아요. 형님 살리겠다고 회사 일 끝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밤 산책 같이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데리러 가고 그렇게 조금씩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형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형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보육원 봉사를 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나 그냥 전공 살려서 유치원 하려고. 유치원 하면서 내가 우리 딸한테 못 쏟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으려고. 형님 대단하세요.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형님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전문적인 사람이고 심지어 석사는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심화 공부도 마친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저보다 더 아이 교육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할애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형님은 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강남 쪽에 굉장히 큰 유치원을 열었습니다. 유치원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또 아이 있는 부모들은 교육에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투어서 좋은 유치원을 보내라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의 10억 넘게 든 좋은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 원어민도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단했죠. 하지만 늘 저는 가슴 한구석이 헛헛했어요. 시험관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저는 남편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시험관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냥 지금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쉽고 나 여전히 아이를 가지고 싶어. 알겠어. 딱 한 번만 더 해보는 거야.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우리 깔끔하게 접자. 이것 때문에 소모하는 에너지랑 돈이 너무 많아.
한 번의 시험관 시도는 역시나 실패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있으니 남편이 제 뒤로 와서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몇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울지 마. 남편의 배려로 인해서 저는 시험관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뒤 기적처럼 착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저는 착상도 실패했거든요. 조심조심 임신 초기를 넘겼고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라고 하면 될까요? 정말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이쁜 딸내미. 아주 순하고 착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울지도 않고 칭얼대는 것도 없었어요. 어찌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아이 보고 이쁘다고 칭찬을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엄마의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킹맘이었고 육아휴직이 딱 1년뿐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어야 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 국가에서 지원을 잘 해주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단이 벌어졌네요. 요즘 유치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렵사리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 딸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우울증이 심한 상황이었고 자신이 케어하는 어린이들에게 밥을 안 준 거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원장님이 학부모님들에게 상황을 전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사표를 내게 된 거고요. 임신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걸어 놓아서 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제 딸이 갈 어린이집이 없게 된 겁니다.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남편이 그러면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애기 돌보고 있어. 그냥 집에서 아이 육아에 전념해. 남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전업주부로 살게 된 거였어요. 하루 종일 아이 보고 집안일하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 맞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적성에 아주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전업주부를 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남편이 조금씩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상한 향수 냄새를 풍기고 오고 뭔가 여자의 직감으로 느꼈을 때 쎄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돈 벌어오는 남편을 의심하고 핍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어느 날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새벽 3시에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왜 이 시간까지 술을 마셔? 집에 애기도 있는 남자가. 정말 이런 식이면 나 힘들어서 못 살아. 응? 제발 앞으로는 술 적당히 마시고 들어와. 남편은 대꾸도 안 하고 침대에 쓰러져서 잠을 잤습니다. 새근새근 잠을 자는 남편의 코트를 벗겨서 장롱에 정리를 했어요. 그때 핸드폰에 징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저장된 이름은 김선영 씨였습니다. 김선영 씨는 남편에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잘 들어갔어?
오늘 좋았어. 이걸 가지고 의심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새벽 3시에 그런 문자를 유부남에게 보낸 것은 수상했습니다. 카톡창을 들어가니까 그동안 했던 대화들은 전부 다 지워버린 것인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더 뒤지기 시작했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비밀 메신저 앱이 있다는 사실을요. 거기서 지네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쳤더라고요. 오늘 야근 끝나고 탕비실에서 한탕 해볼까? 에이, 이러다가 회사에 소문 다 나겠다. 오늘은 막창집 가서 소주 한잔하고 차에서 하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손이 달달 떨리는 와중에 저는 핸드폰으로 그 대화를 전부 다 캡처를 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오피스 와이프를 저 몰래 두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부터 시작된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그 여자도 유부녀였던 거고요. 손이 달달 떨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적어도 3년은 넘어 보였어요. 술에 진탕 쪄들어서 온 그날도 남편은 그 여자랑 놀다가 온 거였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즘 마누라는 애만 보느라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여자로서 매력이 있어야지 나도 좀 뭔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줌마가 다 됐잖아. 근데 당신은 항상 관리를 잘해서 좋아. 당신이 내 아내였다면 정말 자랑스러울 텐데. 이 말을 들은 순간 저의 자존감은 아예 바닥을 쳤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새벽 택시를 타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새벽부터 친정에 온 저를 본 엄마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였죠. 무슨 일이니? 응? 엄마, 남서방이 바람 피웠어. 그날 저는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고 핸드폰으로 찍은 불륜 증거들을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당장 남서방 이놈 새끼 다리몽댕이 뿜질러 버리러 가야겠어.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결국 저는 날이 밝은 아침에 이혼 변호사를 찾아갔네요. 아침이 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남편 놈은 육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저랑 법적인 다툼을 시작했어요. 정말로 오랜 시간 끝에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저는 아주 많이 망가졌습니다.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더군요. 엄마 집에서 1년 정도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사니까 어느 순간부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눈치 보지 말고 계속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습니다. 결국 작은 집을 구해서 본가에서 나왔고 아이를 데리고 키웠어요. 하지만 워킹맘으로 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았던 돈도 다 써버리고 회사에 당장 가야 할 처지가 된 거였죠. 그 전까지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로 버틸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신우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옳게 오랜만이야. 동생 사건 때문에 그동안 이야기를 잘 못하고 산 것 같은데 잘 지냈어? 형님,
요새 사는 게 쉽지 않네요. 비록 세댁과 연을 끊은 지 오래였지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신우와는 여전히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신우는 제가 힘들게 산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어서 여전히 못 가고 있는 거지? 네, 일단은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저랑 같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기는 한데 당장 이번 연도에는 취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지역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에 대기 신청을 걸어놨어요. 신우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으로 애기 보내. 어차피 내 조카이기도 하고 모른 척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신우 덕분에 딸아이가 갈 곳이 생긴 거였어요. 형님, 저 그러면 형님만 믿고 다시 취업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했네요. 그렇게 딸아이는 고모의 유치원에서 등하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했고요. 첫 몇 달은 딸아이가 재밌게 유치원을 다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낯빛이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걱정된 저는 딸에게 무슨 일 있어? 왜 좋아하는 딸기도 안 먹고 계속 누워있어 우리 딸?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된 저는 형님, 혹시 애가 유치원에서 잘 적응을 못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조잘조잘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애인데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대답도 없고 이상해서요. 반을 바꾸었는데 낯가림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적응하느라 말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길래 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딸내미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니까 아니,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유치원에서는 별말 없고? 실어증 걸린 거 아니야? 아니면 언어 치료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보고 늦지 않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심장이 쿵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소아과에 가보았어요. 거기서는 문제가 없대요. 신체적으로도 언어 구강 구조도 전부 정상이래요. 제가 1년 전에 찍은 홈 비디오를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니 웅변대회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애가 어쩌다가 입을 꾹 닫았을까요? 조심스럽게 권해드리자면 소아 청소년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에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근처에 있는 정신과를 추천받아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받은 뒤 의사 상담을 하러 갔어요. 의사가 저에게 아이를 잠깐만 밖에 대기시키고 저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에게 큰일이 생기거나 충격받을 만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남편이랑 이혼한 것 외에는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말도 잘했고요. 단기 실어증에 걸린 것 같아요. 보통은 전쟁이나 큰 트라우마가 남을 법한 사건을 겪은 이후에 실어증이 생기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실어증이 생기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한번 아이의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머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실어증에 걸렸더니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신우한테는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거리감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애가 실어증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댁에서 난리를 칠 게 뻔했고, 그러면 또 양육권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올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만 소가리를 하면서 딸내미를 보살폈습니다. 어느 날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추측이긴 하지만 유치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보통은 유치원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은 무서운 일이 생기면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초소형 녹음기 같은 걸 사서 아이 양말에 넣어두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녹음기를 사서 아이의 가방과 양말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꽁꽁 숨겨놓았지요. 그리고 그날 녹음된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서 들은 순간 기절할 뻔했네요.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너 죽을래? 엄마한테 말하면 정말로 고모한테 맞아 죽는 거야? 성인도 듣기 힘든 학대에 가까운 욕과 폭언들이 난무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제 딸을 괴롭히고 학대해왔던 거예요. 급식 먹을 때면 제 딸만 밥을 안 주고 작은 방에서 벌을 주거나 혹은 아무도 안 볼 때 딸을 이유 없이 때린 거였죠. 너무너무 무서웠던 딸이 엄마한테 이를 거라면서 앙앙 울자 그때부터 더 교묘하게 딸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괴롭힘의 정도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뉴스에까지 나왔으니 말이죠.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고 바로 정신과에 갔고 의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기함을 할 정도로 치밀한 아동학대였고 바로 의사는 진단서를 써주고 학대로 인한 실어증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에 신우와 그 유치원 자체를 고소했습니다. 한순간에 유치원이 아동학대 기관으로 낙인 찍히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도니까 거의 바로 망해버렸어요. 신우는 저에게 전화와서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딸이 실어증 걸렸다고 우리 유치원을 고소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녹음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녹음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든 죄를 시인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실토하기를 제가 너무 밉고 부러웠답니다. 자기는 힘들게 아이를 낳았지만 소아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올케는 이쁜 아이와 함께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게 너무 부러웠대요. 비록 이혼하긴 했지만 강인하게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엄마로서의 삶을 사는 게 질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카를 괴롭히면서 희열을 얻었대요. 조카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옳게도 힘들어지니까 그걸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악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저도 오랜 시간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기들을 키우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엄마들을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예정이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전 남편도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잘못한 게 맞아.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 질렀어.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하면 너무 길고 힘들잖아. 당신이 조금만 우리 누나 이해해주면 안 돼? 불쌍한 사람이야, 진짜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겨우 다잡은 저는 용기를 내서 고소를 끝까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한 아이 엄마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도 이따금씩 몸에 멍들어오곤 했어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치원에 다녔다가 수전증도 생기고 불안증이 심해지길래 어렵게 유치원을 옮겼거든요. 알고 보니 저만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제 딸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한 엄마는 언론에 제보를 해서 신우의 유치원이 8시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CCTV를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그게 아동학대 관련한 화두로 이어지게 된 거였고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아시잖아요.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시위도 해보고 전국 엄마 모임에 들어가서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힘을 키워나갔고 지금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네요. 계속해서 항소를 하더라고요. 양형이 부당하다면서요. 마치 무죄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다음 달에 대법원 항소가 기각될지 안 될지가 판단이 되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신우 인생은 거의 파탄이 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당신 너무 무섭다. 이혼하자. 재판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당하고 정신병이 제대로 온 신우는 매일매일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켰네요.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누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저에게 싹싹 빌었네요. 에휴, 다행히 제 딸은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 그리고 미술치료 등등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으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실어증 증상도 없어지고 지금은 말을 아주 곧잘해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야무지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잘 커가는 것 같아서 요즘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딸내미가 유치원 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해서 엄마가 대신 손녀를 돌봐주었고요. 저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으며 일터에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안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있어줘. 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타게 소원하는 딸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네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출근하는 힘든 워킹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시위도 가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뉴스 기사에 아동학대나 아이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글을 쓴 것도 우리 주변에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잘 살펴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도 괴롭히고 사람이 성장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제 딸의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도 아주 깊게 파고들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똑 부러지는 딸은 그 기억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회장이 되었다고 저에게 신나서 자랑하려고 막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기특하고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딸 환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엄마, 나 요즘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 애들도 다 나를 좋아해주고 진짜 학교 가는 게 행복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딸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올바르고 건강한 어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많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도와야지 저출산도 벗어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간곡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